안녕하세요. 이지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본의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디플레이션, 계속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와 접근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고 물가 상승률도 최근의 경우에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4% 정도가 상승했습니다만은 일본 은행 자체는 아직까지 물가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사실은 작년에는 금리 인상을 다른 국가들이 많이 해왔는데 그것을 이제 자제를 했다고 할까, 거절을 하고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12월에 장기 금리를 0.5%로 다소 올렸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물가 상황, 디플레이션을 우려했던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일본 금융 당국의 물가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던 것은 한 가지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일본의 국제 시장, 상당히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오는 것을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일본 주요 연구기관들의 전망으로는 올해 중에 다시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많이 제기했습니다만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스위스의 금융기관들의 우려, 위기가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좀 금리 인상 압력이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일본의 국제 시장에 대한 투기적인 압력은 그동안 일본의 장기 불안 가정에서 일본 정부의 채무가 상당히 이제 GDP의 100%, 150%, 200%, 현재는 260%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상승할 때마다 일본 국채를 매도하는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그것이 계속 실패해 왔는데 작년 12월에 드디어 일본 중앙은행이 0.5%로 인상함으로 인해서 일본 국채를 투기하는 투기 세력의 스트래티지가 성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공으로 인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의 국채 매도에 대한 권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했던 부분이 최근에 몇 주 사이에 글로벌 금리 불안이 좀 가속화되면서 좀 상황이 변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이러한 투기 압력에 대해서 국채 건매도에 대한 규제라고 할까, 이제 코스트를 올리는 그러한 처방을 했기 때문에 금리는 다소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국제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초점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오히려 글로벌한 금리 인상 압력이 완화됐을 때 오히려 일본 중앙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인상하기가 편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인상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기대하는 시장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금리가 걷잡을 수 없게 상승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가 떨어질 때 오히려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그동안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번원통화를 확대해 왔는데 그러다 10년,
그러다 전제하에서 10년 동안에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만은 2013년에 한 130조 엔 정도에 불과했던 번원동화 잔액이 최근에는 한 600조 엔으로 능가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 은행의 국채에 대한 잔액의 비중이 50% 넘고 있고 사실은 일본 정부의 채무를 일본 중앙은행이 안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하게 보면은 일본 국채에 대한 불안정성이 내포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금리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야 4% 정도로 상승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유가라든지 다른 요인들을 제외하면 일본은행 설명으로는 아직까지는 2%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전제하에서의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을 다소 이제 낙관적으로 뭐 일본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물가를 비관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신임 총재는 당장은 금리 완화는 안 하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장기 금리를 0.5%로 억제하고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3대로 유지하는 그러한 정책이 유지가 불가능하지 않겠냐. 대부분의 이제 각국의 금융 당국의 경우를 보면은 단기 금리를 조절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장기 금리를 시장 금리를 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 다만 글로벌한 금융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일본 경기도 1% 수준의 성장세로 크게 경기가 좋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할 때 후유증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압력도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민간 금융 기관들의 경우에는 다소 금년쯤에 미조정이 있지 않을까. 특히 YCC 정책에 관해서는 장단기 금리를 통제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에서 금년쯤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YCC 정책은 절대한다고 하거나 할 때 어려움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가 급등세가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재정 적자라든지 국채 누적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최근 물가 상승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 중앙은행은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물가 수준이 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 에너지, 식품, 내구재 등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최근에는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서비스 부문의 물가는 그동안 조정했던 것이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연구기관들의 경제 전망을 보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상향 수준되고 있고 맞지 않는 실제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수정하고 하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원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 가지는 수입 물가가 상승세를 부추겼다라는 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 물가의 상승 추이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수입 물가 상승률이 한 50%를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만 이 상승률 중에 원인을 분해해서 보면은 환율의 효과가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일본 중앙은행의 물가에 대한 낙관적인 부분, 디플레에 대해서 비관적인 부분이 작용을 해서 미일 간의 금리차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엔조가 진행된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적인 물가 상승세가 앞에 세션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공급 불안, 미중 마찰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공급 불안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트렌드로서는 공급 불안을 단순하게 물류라든지 수출입의 차질이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공급만 불안 지수가 상당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기업 사이드에서 보면은 미중 마찰로 인해서 과거와 달리 경제 안보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재고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높아지는 본국에서도 생산해야 되고 그래서 공급 불안을 단순한 물류 활동의 측면에서만 볼 수 없는 구조적인 공급 불안으로 본다면은 이 요인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안보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트가 들더라도 경제 안보를 위해서 좀 더 안전한 공급망을 하자. 이거는 좋은데 그것은 다 기업의 코스트를 올리고 결국은 물가를 올리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탈탄소화의 가도기에 있으면서 결국은 탈탄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나 배터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한 만큼 비소한 금속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 절간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베이스 메탈 돈도 많이 쓰이고 이것이 충분한가? 결국은 미래 사회에서는 그것을 리사이클을 해서 자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러한 탈탄소화를 변화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석유라든지 석탄 자원이 앞으로가 수익이 없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가소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수시로 불안정성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온난화를 그냥 두면 되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온난화에 따른 코로나라든지 공급 차질이 뭐 각국의 해안선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뭐 물류 시설이라든지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앞으로는 새로 고쳐야 되는 그러한 피해, 온난화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입장이다. 수입 물가라든지 이러한 글로벌한 공급 불안, 탈탄소화의 물가 압력이 일본 기업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일본 기업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뭐 절간제라든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사이드에서 보면은 그동안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굉장히 이제 양적 완화도 하고 재정 확대도 해왔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전수요 전공급 측면에서 디플레이션 갭이 이제 인플레이션 갭으로 변하고 있다. 아마 올해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1% 정도의 성장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 수급 갭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요소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장기 추세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나 그러다 10년 동안에 굉장히 이제 엔조도 하고 주가도 올리고 했습니다만은 기업의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한 트렌드를 보여왔다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각종 공급 사이드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 비용 상승 압력을 생산성으로 흡수해서 물가를 억제하는 그러한 능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면목 임금 상승하고 실질 임금의 부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임금은 이제 장기 불안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해서 거의 20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한일 간의 임금 격차가 오히려 일본 임금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최근에 접근식이 면목 임금의 경우에는 상승세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이 그렇게 인력 부족인데도 왜 임금이 오르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드디어 최근에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것이 한 가지는 이제 물가 상승세 자체가 심해지면서 실질 임금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임금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춘투에서 3% 정도의 임금 인상안이 타격을 때릴 것으로 보이고 주요 기업들이 굉장히 임금을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질 임금을 보면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이제 물가를 인상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결국은 기업에 대한 비판, 실질 임금이 계속 떨어지는 데 대한 비판, 경기를 위해서는 임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 그리고 과거처럼 이제 코이즈미 개혁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제 주주 자본주의가 굉장히 강조되어 왔습니다만 최근의 경우에는 스테이크홀더 자본주의,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종업원 그리고 사회, 환경에 대한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분배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고 실질 임금이 하락을 하면서 견디기 어려우니까 근로자나 정부 사이드에서도 임금 인상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물가가 안정됐을 때 이러한 임금 인상이 다시 떨어질 것인가 할 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일본 근로자나 일본 소비자의 인플레 마인드, 임금을 인상하거나 인플레를 기대하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 변하고 있다. 라는 징후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임금이나 물가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요인으로서는 일본에서 계속 저출산이다, 인력 부족이다 해왔던 것이 아베노믹스 이후에는 여성, 고령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왔던 것이 한계에 직면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네,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 페이지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취업자 수는 15세에서 64세 남성의 취업자 수가 쭉 저출산으로 인해서 감소했던 것이 2010년, 12년 정도까지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것이 여성이라든지 고령자의 확대로 인해서 전체 트렌드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출산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여성이라든지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포섭을 하는 일억청 활약사회라는 부분을 활용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결국은 한계에 들어섰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루이스 전환점이라는 게 이제 농촌 지역에 있는 무한 노동 공급 여력이 고갈되는 시기, 고도 성장기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무한 노동 공급량이 한계를 보이는 시점이 아마 고령화 시대에 남아있는 가yon 자산 노동력이었던 여성이라든지 고령자의 노동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금 인상이 되고 그것이 이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이제 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의 기업의 비율을 보시면은 정규직의 경우에는 51% 정도의 기업이 정규직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층이 취업이 잘 되고 뭐 졸업하기 전에 대부분은 취업하는 회사 뭐 거의 1년 정도 전에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한 31%가 감소세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최근에 일본에서 나와 있는 문제점은 기업이 부도를 내고 도산하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다른 회사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인력이 구하지 못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층이 이제 최근에는 맥도날드라든지 그러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노동 공급에 대한 이제 부담감도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고령자 자체의 공급 능력, 노동력으로서의 공급 능력도 한계가 되면서 최근에는 이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결국은 이런 부분이 임금을 올리거나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공급과 수요 요인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고 그것은 일본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수준이라든지 연구기관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항상 이제 물가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수정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기별로는 한 3.7%가 작년 4분기가 전점이 되면서 하락세를 보이지만은 그 하락하는 속도가 좀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그림에서는 이제 일본 연구센터의 주요 연구기관 전망치를 2월에 집계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최근 3월에 집계치로 보면은 조금 더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 있고 금년도 2023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한 2%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일본 경제는 2022, 23, 24 연속으로 1%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면서 소비자 물가는 과거의 디플레이션처럼 0% 내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은 낮고 적어도 올해는 2% 그리고 내년에도 한 1% 정도의 성장세는 지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망을 기초로 했을 때 결국은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은 현재 너무 신중한 금리 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국채 금리가 갑작스럽게 급등하거나 하면은 일본이 결국은 지금 세계 최대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세계로 공급되는 이제 자금이 차질을 빚게 되면은 그러한 글로벌한 금융적인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새로운 일본의 존재로서도 물가 기조가 과거에 비해서 오르는 거에 맞춰서 금리를 적절하게 인상해야 되지만은 그 금리 상승세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오퍼레이션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결국은 일본의 스스로 하고 10년 동안의 정책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실패한 부분도 있고, 결국은 하고 10년 동안 극심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뭔가 해서 봤을 때 결국은 실질 GDP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고 경산 GDP는 달러 베이스로 보면 오히려 감소를 하고 일본의 국가 위상을 떨어뜨렸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니케이 지수는 상당히 올랐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국제 시장에서 일본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를 넘게 되고, 지금의 일본 정부의 채무 비율은 260%가 넘었습니다만 이것이 세계 2차 대전 직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엔화의 폭락이 했을 때보다도 높은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일본에 지금 저축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 채무에 비해서 일본 개인 저축이 그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당장 위기가 오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국제 금리에 대한 외국인 투기의 압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금리를 실제로 인상하는 압력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도 포함하면 언제까지 일본의 정부 재정 적자 그리고 그것을 일본은행이 계속 더 안고 가는 구도가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는 경제학적으로는 좀 어렵다. 뭐 실제로는 뭐 외국인에 의한 일본 국채 매도 압력은 그렇게 성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언젠가는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의 그러한 금융과 재정, 금리의 동향이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